안녕하세요. 비밀은 없다. 비밀의 숲이라고 해요. 비밀의 숲. 죄송합니다. 다시요. 안녕하세요. 비밀은 없다를 보러 오시고 또 저 감독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는 역할을 맡은 김혜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아시다시피 비밀은 없다를 쓰고 연출하신 이경미 감독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미입니다. 감독님, 제가 어제 아가씨 집이 때도 퍼뜩 떠올려서 말씀드렸는데 비밀은 없다가 내년이면 10주년이 슬픈 소식을 들은 것 마냥 화들짝 놀라시는데 내년이면 2016년 맞죠? 비밀은 맞아요. 없다가. 비밀 없다 나온 해에 아가씨가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감독님한테 비밀은 없다는 어떤 내 아이인지 일테면 미스 홍당무나 보건교사 안은영하고 비교할 때 어떤 손가락, 어떤 아이인지 좀 들려주세요. 네, 비밀은 없다는 저한테 아픈 아이예요. 왜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썼고 그리고 근데 개봉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주말 바로 저희 금요일 날 그때 개봉했는데 개봉하고 첫 주말 넘기고 바로 모든 극장에서 내려가서 두 번째 주말을 맞이하지 못하고 사라진 영화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저에게는 드라마틱한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고맙고도 아픈 손가락이에요. 드라마틱한 일이라 함은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커리어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른 기술을 배운 게 없어서 그냥 죽어버릴까. 농담이야, 농담. 진짜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죽을 용기는 없어 나는 내 인생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옥인가 그러면서 지냈는데 다다음 주에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전철안에서 시내21을 딱 폈는데 시내21 표지가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였어. 비밀은 없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가 표지에 이렇게 크게 있었고 내용에 이제 그 네 명의 평론가가 비밀은 없다를 지지하는 네 명의 평론가가 글을 길게 써주는 요만한 특집이었어요. 내가 그거 눈물 날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보러 와주신 분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렇지. 전철에서 사연 있는 여자처럼 꺼이꺼이 울었다. 근데 저 되게 잡지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보람이 있는 얘기인데 감독님 울리려고 특집을 한 건 아니에요. 나 빨리 휴지 좀 줘요. 휴지 좀 줘요. 미안해요. 휴지 좀 줘요. 어떻게? 예. 되게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내가 은중과 상현을 보고 지금 엄청 울었거든요. 그렇지. 은중과 감정이 여운이 남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은중과 상현을 보고 엄청 울면서 이제는 울어도 된다라고 내가 나를 허락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아무 때나 운다. 갱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리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눈물이 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비밀은 없다. 영재는 더 트루스 비니스 네, 이렇게 맞아요. 돼 있죠. 네네.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는데. 그래요? 네, 며칠 전에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원래 제목이 몇 가지 안이 있었다가 비밀은 없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원래 제목은 불량소녀였어요. 지니와 오기가 먼저였나? 지니와 오기였다가 불량소녀로 썼는데 네. 이제 그 투자 받으려고 돌릴 때 즈음에 불량소녀는 너무 영화를 작게 보이게 한다고 그래서 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마케팅 이제 그 워킹 타이틀로 나갔었고 기억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개봉할 즈음에 제목을 다시 왜 바꿔야 된다는 건 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계약서에 저한테 제목에 대한 권한이 없었어요. 그게 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를 구체적이네요.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투자사와 제작사와 왔다 갔다 할 때 알았어. 나에겐 권한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비밀은 없다 제목을 지켜봐야 됐어. 나는 이 제목을 사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목을 가게 됐죠. 네. 좋아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제 느낌에는 진이와 오기나 불량소녀는 민진이랑 미호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의 위치에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명시를 해주는 제목인데 이제 비밀은 없다 그러면 약간 어른들 얘기의 미스터리 스릴러로 인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입장은. 맞아요. 근데 감독님이 좀 내키지 않으셨던 이유는 비슷한가요? 네. 비밀은 없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할 것 같았어.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도 비밀의 숲이라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좀 뭐냐면 마음에 새기셨군요. 네, 아니에요. 저 기자님이 옛날에 밑성당고 지휘해줬을 때도 다 기억해요. 어떤 질문 하셨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자님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제일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영화 제목을 검색할 때 다른 거 뜨는 거. 맞아. 그게 싫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 딱 검색하면은 내게 제일 먼저 떴으면 좋겠어. 근데 비밀은 없다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싫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막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뭐 제가 집이할 일 있거나 아니면 뭘 검색할 때 그게 바로 안 뜨면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막 뭐 검색했는데 다 같은 제목의 영화가 여러 개 뜨는 거 도저히 이해 안 돼. 저는 이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 제목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불량소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반응이 기자 시사 이후에도 있었고 저는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전 사실 감독님이 신작을 낼 때마다 주인공은 물론이고 한국 영화사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여성 캐릭터가 최소 3명씩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단편, 장편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연홍이 손예진 씨 캐릭터에 대해서 갈피를 좀 못 잡았던 것 같고 처음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인데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또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서, 퍼즐이 맞춰주는 순서가 여느 그 장르 영화하고 상당히 달라서 조금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리듬을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의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영화 전체가 연홍의 그 패닉의 상태를 이 영화 전체가 연홍의 패닉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따라가되 그냥 연홍의 감정을 체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편집에서 특히 신경 썼던 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전개보다는 연홍의 무의식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운드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작은 사운드들도 제가 또 사운드에 예민하다 보니까 작은 사운드가 소리가 관객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들, 파장들 그런 것들을 나름 설계하면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저도 전에 들었는데 언론 시사 끝나고 그 기자들이 되게 당황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다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하고 약간 간보는 느낌이었 분위기였던 얘기 들었었어요. 남들 어떻게 봤나? 남들 어떻게 봤나? 예. 근데 이 사운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사운드를 정교하게 안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뭐 이를테면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전 제 경우에는 이게 마음을 1인칭 나레이션 하고 있는 건가 했는데 뭐 실제 전화 통화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게 계속 의표를 찌르는 그런 사운드들이 많았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창작을 할 때 어떤 그 컨벤셔널한 언어를
파괴하는 걸 좋아하고 재미있어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가는 거를 좀 지루해해요 원래. 그래서 어떤 사운드의 활용이나 음악의 인아웃이나 앰비언스를 어떤 앰비언스로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앰비언스를 하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소리 중에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네. 빈 방에 들어가도 이렇게 차 있는 사운드 같은 거. 맞아요. 그런 사운드도 보통 일상의 사운드가 아닌 소리들로 채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고 티피컬화되어 있는 어떤 언어들을 파괴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것은 아이를 가진 엄마에게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가진 엄마는 어때야 된다. 아이를 잃은 엄마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를 가진 엄마가 화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화장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아이 잃어버렸는데. 아이 잃어버렸는데 이 립스틱 바른다고. 그래서 그 립스틱 색깔을 색 보정해서 색을 빼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연홍이가 장례식장에서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다, 불편하다, 보기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옷 색깔을 빼달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울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했고, 그게 그때는 굉장히 저항이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뺀 컷 중에 되게 아까운 컷이 뭐였냐면은 연홍이가 아이의 그 비번을 찾으면서 밤새도록 막 누르잖아요. 그럴 때 밤새면 이렇게 코가 마르거든요. 그 밤을 새본 사람들 중에 아마 그게 뭔지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밤을 새면 이제 몸에 수분이 빠지니까 콧속이 말라요. 그럴 때 물을 마셔도 되지만 사실 콧속이 물 넣으면 되게 효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코를 해서 이걸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디테일에 넣어서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예진 씨가 의외로 그런 의외성 있는 그 주문을 좀 재밌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진 씨가 좀 약간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를 잃은 엄마가 이제 웃기려고 한다. 그래서 너무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뺀 거 지금도 아까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되게 좋은 비법인데 관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더 신경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요. 네. 그 코 물 안에 조금 바르고 이런 건 진짜 비행기에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시는군요. 네, 압니다. 네. 잘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그 티피컬하지 않은 어떤 그 엄마의 모습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코에 물 넣는 그런 거는 연홍이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삶의 일부란 말이죠. 네. 어떤 상황에서든. 맞아요. 근데 그런 유머에 대해서 이경미 감독님이 뭐 어떤 작품이나 많은 유머가 들어있고 굉장히 좋은 센스를 갖고 계신데 보면 이 과정에서 뭔가 좀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예를 들면 뭐 고등학생 흉내 내서 이제 전화를 건다거나 뭐 필요한 일이니까 해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날 닮아서 걔가 공부머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리얼한 얘기고 그다음에 갑자기 그동안 억눌렀던 전라도 사투리가 고향 친구하고 얘기할 때 툭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이 요소도 캐릭터로서도 이런 상황에서 보기 힘들었지만 저 손예진 씨가 그런 연기를 하는 게 거의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본인도 이제 재밌어 했다는 것이고 뭐 어젯밤인가 그젯밤인가 손예진 배우가 자기 연기 변곡점으로 비밀은 없다를 이제 거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전혀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물론 시나리오를 보셨으니까 알고 있었겠지만 좀
어떤 연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맡기셨어요? 이게 비밀은 없다. 각본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각본이랑 영화랑 좀 다르거든요. 그게 예진 씨가 저한테 촬영 중에 너무 많은 영감을 줘서 제가 많이 바꿨어요. 현장에서 컨셉을. 예진 씨가 제가 일단은 예진 씨, 이 비밀은 없다는 1순위로 예진 씨를 생각해서 1순위로 캐스팅고를 예진 씨한테 줬고 예진 씨가 바로 억셉트를 하면서 진행이 된 건데 제가 그때 왜 예진 씨를 주고 싶었냐면 예진 씨가 그 전까지 굉장히 그 멜로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때는 또 청춘, 너무 풋풋하고 아름답고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정말 그런 어떤 순수의 아이콘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런 역할로 좀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저한테 있었고 그리고 예진 씨도 아마도 그렇게 빨리 아이 엄마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결혼 전이었고 한창 모든 남자들의 연인이었던 사람인데 아이 엄마 역할을 선뜻 하겠다고 한 데에는 아마도 예진 씨 본인도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근데 막상 현장에서 이제 예진 씨를 보니까 늘 이렇게 꾸며져 있고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욕망에 부응하는 모습이 아닐 때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반해서 예진 씨의 분위기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컷도 바꾸고 그 시퀀스의 그 컨셉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약간 테트리스 이렇게 그 조각조각 맞추듯이 그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쌓아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본이랑 영화도 좀 다르고 근데 고맙게도 예진 씨가 현장에서 제가 즉흥적인 주문을 할 때 한 번도 뭐 이상하다 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다 해줬어요. 끝까지 다 해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특히 제가 아직도 기억나. 중요한 감정씬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연홍이가 자기 딸 찾으러 학교 왔을 때 그 딸 사라지고 나서인가 시신 발견되고 나서 자기 딸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제 바바리 코트 입고 막 선생님 최유아 배우한테 찾아가서 구름다리에서 얘기하는 씬퀀스 찍을 때 거기가 이제 감정적으로 연홍이가 어쨌든 이렇게 날이 서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거 찍을 때는 약간 옛날에 왜 그 박태환 선수가 경기 그러니까 스타트 하기 전까지 이렇게 그 귀에 뭐 꽂고 막 음악 듣는 것처럼 수영 선수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귀에 뭘 꽂고 혼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디 하면은 딱 이어폰 빼고 그대로 바로 카메라 앞으로 가서 연기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배우였어요. 그렇군요. 그 행방불명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민진이랑 연웅이는 어떤 스타일의 모녀였을까 좀 궁금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보고서 저 모녀는 서로를 좀 과소평가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땠을까 그 평소의 모습은 외동딸인데 혹시 그런 백스토리 같은 거를 배우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건 오래돼서 기억은 나진 않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민진이 역할로 신지훈 씨를 캐스팅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무슨 서바이벌 쇼 노래 부르는 뭐 그런 데서 신지훈 배우를 봤는데 너무 맑고 순수하고 목소리도 너무 맑고 때묻지 않은 목소리 그런 모습들이 엄마가 내 딸은 정말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속을 만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캐스팅했던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는 엄마는 적어도 이렇게 엄마는 자식을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자식을 다 모르잖아요. 네. 우리 애는 그럴 리 없어.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 예. 어떤 그런 부모 자식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상당히 원만한 그런 요녀 관계였는데 네네. 이제 실체를 잘 몰랐던 관계고 이제 이 전 좀 명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는 멍청해서 내가 지켜줘야 돼.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딸 입장에서는 오히려 엄마를 보호를 해야 된다. 엄마가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그쵸, 거죠. 맞아요. 저는 이제 마더, 그 봉준호 감독님 마더의 김혜자 선생님의 캐릭터 경우에는 그 가해자 아니고 스포일러인가? 스포일러죠?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입장은 다르지만 아이의 입장은 다르지만 엄마들이 거기서 막 지극한 그리고 모성애로 인간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끝을 보여준다기보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의 압력 속에서 이 그냥 모성이라는 그 표면 뒤에서 뭔가 억눌려 있던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 여자의 어떤 면모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혼 경우에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뭔가 남들의 기대치에 맞추고 때로는 비굴하고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오다가 만약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또 끝까지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압력이 외압이 들어오면서 뭔가 비굴한 척하던 그 가면을 뚫고 원래 그 단호한 그런 인간 개인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모성이 처한 위기를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 활용했다는 게 저는 역시 그 관습적인 시나리오하고는 다르다. 왜냐면 뭐 유괴, 납치, 그리고 부모, 그걸 찾아가는 부모,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맞아요. 그 전형이잖아요. 네네네. 고민이 많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제 이야기가 그 여타의 이야기들과 다른 차별점은 이 여자가 이 여자의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저는 이 여자의 욕망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와이프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게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와이프가 꿈인 여자가 자기의 꿈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가. 그래서 그 아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남편과 어떤 그 분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목표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여자가 다른 그 이와 비슷한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영평에서 감독상 받으면서 수상소감으로 얘기했었던 건데 울지 않는 여자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울지 않는 여자 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이야기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들과. 그렇군요. 이 감독님이 이제 영화 속에 노래 나올 때 영당도 그랬었죠. 그 주제가 그 네. 노래 가사를 직접 네, 쓰시잖아요. 네. 그걸 쓸 때 이것은 활용점정이다 이런 느낌인지 그 작업이 아니면은 영화를 좀 집대성하는 가사에다 집대성하는 느낌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의 그 노래 가사를 다 제가 작사를 하는데 아는 형도 제가 중요한 테마는 제가 작사를 했고 근데 이게 제가 작사에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윤규 감독님이 그냥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장윤규 감독님이 미송당무 때 작사하라고 그때 진짜 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내가 쓸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사를 했는데 그렇게 마치고 나한테 앞으로 계속 시킬 줄은 몰랐죠. 근데 잘하셨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날 시키면 내가 공짜로 하니까 나한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내 작품이니까 내가 돈 받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비밀은 없다 때 그 마지막 그 진이와 오기의 그 노래를 그거 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미송당무 때 엔딩 노래 가사를 쓸 때도 느꼈고 비밀은 없다 때도 느꼈는데 그 작사를 하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내 이야기를 모든 인물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면서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인물들을 내가 이해하고 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주인공이든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어쨌든 내가 이 이야기 안에 이 이야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타고니스트까지 이해를 해야지 이 인물들이 살아있는 걸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싫어하는 캐릭터를 내가 쓰면서 이해하는 꼭 품는 데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저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과정이 저는 시나리오 쓸 때 제일 힘든 과정인데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야기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가 완성될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작사를 할 때 제가 완성을 하더라고요. 그 제 감정을 제가 감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작사를 장규만 감독님은 돈 아끼려고 날 쓰는 것 같은데 난 나대로 어떤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작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음악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지니와 오기의 아지트를 너무 예뻐서 사진으로 찍어서 방에 붙여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지트는 아이들의 집인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이룬 약간의 가족이 사는 집인 건데 미술 감독님한테 이제 어떤 주문을 하셨는지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서 기억이 나세요? 너무 오래됐나요? 아지트를 가장 이 아이들의 이 아이들은 둘 다 집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탈출 공간으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예쁘게 이 아이들이 이 공간을 좋아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술 감독님이 굉장히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좋아갔는데 제가 거기에서 계속 주문을 했던 거는 이 아이들의 생활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예쁘기만 예쁘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밥도 해 먹었고 여기서 자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활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오브제를 계속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 매트리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문을 하면서 채워나갔던 기억이 나요. 예. 저 어렸을 적 생각하면 진짜 꿈의 공간이 아닌가. 너무 넓고 좋다 막 맞아요. 그러면서 예. 그럼 갖고 싶었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러운 마음이 볼 때는 어른이었지만 그것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9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출연했던 배우들이 이제 그 이후에 커리어를 계속 해 오셨고 뭐 이를테면 손소라 선생님 역의 최유화 배우는 얼마 전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너무나 인상적인 네.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선생님이다 그러면서 봤고 그다음에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김주영 배우님은 너무 예기치 않게 일찍 우리 곁을 떠나셔서 충격을 주기도 하셨고 또 뭐 손예진 씨 얘기는 앞에서도 했고 어떠세요? 이제 같이 했던 배우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 보면은 감상이 어떠신지 감정이 어떠신지 이번에 보니까 레드카펫에 그 황호슬의 배우가 레드카펫을 밟더라고요. 미스 홍당무의 황호슬 예.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내는데 안 했네. 근데 너무 황호슬의 배우가 되게 성실한 배우거든요. 되게 성실하고 좋은 배우인데 물론 비밀업 때 나온 배우는 아니긴 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다 왜 미송동원 배우를 얘기하지? 효진도 어제 같이 점심 먹었는데 어쨌든 저랑 같이 일했던 배우들이 뭔가 계속 예진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예진 씨와 어쩔 수가 없다의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또 이거 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예진 씨 같은 경우는 짧게만 얘기하자면은 제가 어쩔 수가 없다를 각본을 먼저 쓰고 그다음 비밀은 없다 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의 예진 씨 캐릭터를 가 비밀은 없다에 영향을 줬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에서 만수 주인공 남자 캐릭터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충분히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할 텐데 저는 그 와이프가 그냥 와이프로 남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원작 도끼하고도 크게 다른 부분이겠네요. 원작하고 도끼하고 다른 부분이 여러 부분도 있는데 어쩔 수가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를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밀은 없다에서 연홍이 오더라고요 글로. 그런데 비밀은 없다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먼저 만들어졌고 그러고 나서는 어쩔 수가 없다가 이제 작년에 한국화로 바뀐다고 하면서 캐스팅이 예진이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거든요. 나중에 듣고 이게 뭐라 그러지? 예진 씨가 어쩔 수가 없다에 미리를 하려고 비밀이 없다를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운명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이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고 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제일 처음 듣는 하긴 너무 오래전부터 도끼를 디벨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어쩔 수가 없다에서 지금 각본에서는 좀 달라진 부분이긴 한데 아직 못 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냥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만나는 거는 예전부터 느꼈지만 배우가 캐릭터를 만나는 거는 그냥 뭔가 누가 의지로 막 노력해서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명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예진 씨가 제일 크네요. 진짜 신기한데요. 네, 진짜 신기하죠. 이 만약에 양미숙이랑 홍상의 양미숙이랑 연홍이랑 안은영 선생님이랑 한 집에 산다. 그럼 집안 풍경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재밌는 질문이다. 잠깐만. 감독님도 같이 살려나? 제 생각에 제 생각에 별로 사이 안 좋을 것 같아. 서로. 셋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셋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셋이 한 집에 사는 거는. 근데 집안일은 누가 할까요? 진짜. 근데 셋 다 조금 집안일은 연홍이가 할 것 같아요. 연홍이가 셋 중에서 제일 철이 든 사람이라서 그래서 연홍이가 집안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미숙이가 제일 좀 철이 없을 것 같고 안은영은 되게 그러니까 막 이런 이상한 분위기 집에서 느껴지는 이 이상한 기류들에 개의치 않고 출퇴근을 하면서 안은영 좀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선생님이 2명인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네요. 선생님이 2명이네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게를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다들 그래도 셋 다 공통적인 책임감이 있는. 벌써 10분 전이네. 자, 10분 전이라고 지금 이제 옐로 카드를 봤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질문 내용 정리하셨으면 손 들고 감독님한테 여쭤봐 주세요. 저기. 네. 오늘 너무 멋진 영화 보게 돼서 기뻤고요. 그런 뒷이야기, 약간 눈물을 보이실 법한 슬픈 뒷이야기가 있을지 전혀 예상 못할 정도로 너무 훌륭한 영화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든 질문인데 뭔가 그 신의 21 필진 분들이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논쟁적이었던 영화였던 것 같은 당시에 그래도 그 보석 같은 면모가 있으니 다들 그렇게 다시 되살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뭐 슬펐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보석이라는 걸 알아봐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뒤에 있었던 좀 감독님의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큰 건 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외국인 기자인데 근데 제가 이제 영화가 이게 너무 망하니까 해외 영화제나 이런 데서도 움직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에 소개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해외에도 누가 출품을 해주고 이게 돈이 된다고 돼야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극장에서 일찍 내리니까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느 너무 큰 외국인이 자기가 이 영화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났어요. 진짜 그래서 만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누가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 돼요. 그게 저한테는 사실 제일 큰 일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에세이에도 썼는데 300 우리 BP가 30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0만을 잃고 한 명을 얻었다 이렇게 썼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것이 틀린 문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300만 명을 잃고 한 명의 평론가도 잃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저와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만든 것에 대한 모든 평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어떤 그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이해 충돌. 예, 그래서 그 해에 한국 영화 베스트 탑 10에 제용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했죠. 근데 하여튼 또 결혼 전이잖아요. 결혼 전인데 그래서 그 한국 영화 베스트 탑 10 네가 안 넣으면 누가 넣어주니? 근데 끝내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300명의 관객과 한 명의 평론가를 잃었고 남편을 얻었다. 이것이 나의 결론. 근데 제 인생을 크게 바꾼 건 사실 제일 큰 건 그거예요. 네. 여러분 대쪽 같은 평론가 피어스 콘넨 책으로 많이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저기 뒤에 있는 분 먼저 할까요? 멀리 계신 분. 좀 많은데요. 네. 시간이 괜찮으면 좀 더 해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비밀은 없다 개봉 당시에 미성년자인 관계로 극장에서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혼자 영화를 이제 성인이 돼서 봤을 때 영홍의 분노가 내 딸을 잃어버린 것에도 있지만 자기가 몰랐던 딸의 모습이 이제 정상성에서 벗어난 평범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꼈다고 혼자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 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랑 제일 가깝고 자기의 이제 유일한 단짝 같았던 딸이 비밀이 있고 이제 자기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질투나 박탈감을 느낀 것 같다라는 후기를 또 봐서 감독님이 연출하실 때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둘 다인데, 그러니까 그 연홍이가 딸의 아제트를 발견하고 막 부르잖아요. 그 장면이 사실은 좀 그 배우나 스태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연홍이가 가진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였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미 죽어버렸는데 느끼는 질투와 박탈감, 그것이 연홍의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중요하게 영화에서 좀 중요한 연홍이를 보여주는 연홍이만의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저 모녀멜로라고. 네. 네. 자, 앞에서 여기를 다시 올까요? 파란 티셔츠 입으신 분. 네. 여전히 질문할 뜻이 있으신가요? 이분 하고 다음에 뒤에 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도 마지막에 엄마는 너무 멍청해서 제가 지켜줘야 돼요라는 대사가 너무 좋았던 게 어린 아이가 어떻게 보면 더 멍청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 선택이 바보 같았다고 느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엄마를 지키려는 민진이의 마음도 있고 자리를 지키려는 종찬의 마음도 있고 민진과 가정을 지키려는 연홍이의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키려는 마음이 더 아이러니하게 비극을 만들어낸 이야기였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너무 소중해지면 지키려고 싶어하고 반대로 너무 끔찍해지는 경우가 살면서 많은 것 같고 좀 특히 영화 하면서도 많은 것 같은데 감독님도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이런 경험은 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인데 아직까지 살면서 그게 아는 형 만들 때인데 아는 형을 제가 그게 저한테는 큰 기회였어요. 왜냐면 제가 비밀은 없다가 이제 잘 안 되고 커리어가 영화는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온 게 아는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프리 프로덕션 기간에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6개월을 못 사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아는 형을 촬영하는 동안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키고 싶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는 형을 선택했고, 근데 그때가 제가 아는 형 각본을 쓰면서 촬영을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각본을 고치고 이러는 시기여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화상통화만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제가 녹화를 했었거든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 결국 촬영 중에 결국 가셨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을 욕심대로 다 지키지 못하고 결국 포기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가시고 나서 한동안 그 영상을 확인을 못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근데 한 1년 지나고 알았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그랬을까요? 근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응? 기억하잖아요. 갱년기. 그래서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순간이 있었죠. 미안하시네. 우리 감독님 우리 힘내서 아니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어저께 술자리에서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이 얘기를 웃으면서. 갑자기 장르를 왜 이래? 내가 바꾸셔서 오늘 왜 사실은 몸이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렇죠. 내가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걱정이 이랬더니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는 이렇게 막 이러나 봐. 감사합니다. 왜 이러지? 감독님 우리 힘내서 남은 3분간 2개의 질문 소화해. 아니 저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2분 더 받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성우셨어요. 그래서 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이 진짜 웃겼어. 온갖 성우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문상객들이 너무 당황했어. 너무 좋은 목소리가 몇십 명의 목소리가 막 선배님 오셨습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이것만 계속하면서 막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의 나이 되셨거든요. 지금 제너레이션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동물의 왕국의 나레이션을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없는 영상만 남은 한 6개월 동안 매일 녹화한 게 영상만 남은 게 마치 아는 형의 에피소드 5에 강선이를 그렇게 떠나보낸 은영이의 이야기가 똑같이 된 거지. 그래서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아는 형의 강선이 에피소드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거였어요. 그때. 그러시군요. 네, 아버지를 못 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게 이제 아는 형의 강선이 에피소드였죠. 네, 한 분 질문만 받겠습니다. 두 사람 다 네, 받아야 네. 되는데. 네, 저기 손 들어보세요. 네, 삼선 트레이닝.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너무 창피하다. 영혼이 모두 있어줬으면 좋겠다. 저 일단은 네. 오늘 저도 예상치 못하게 이 영화관에서 눈물을 좀 많이 흘리게 됐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이, 연홍이 그리고 은영이 다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항상 작품마다 되게 다른 영화에서 찾아올 수 없는 특별한 여성상을 많이 그리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영화에서는 혹시 이제까지 마음에 담아뒀지만 영상화하지 못했던 인물이라던가 뭔가 이런 특징은 꼭 살리고 싶다 하는 인물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 다음 작품으로 이미 각본이 완성이 됐고 제목이 새색시라는 공포 영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화로 만들 계획이고 제가 결혼하던 날 웨딩드레스 벗으면서 웨딩드레스 벗고 평상복 갈아입으면서 생각한 아이템이었어요. 너무 결혼이 행복하고 웨딩드레스는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옷이고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이것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쓴 게 새색시인데 그것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가져온 캐릭터의 연장선상에 있기는 한데 근데 훨씬 더 폭발적인 인물들. 그래서 그냥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한번 내지르고 싶어서 제가 좀 마음껏 내지르는 인물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내년 촬영 목표예요. 네.
네, 한 번 더 받을게요. 네. 우선 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극 중에는 많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청소년이 있고 이 그 중앙에 있는 그 최유아 배우님 같은 캐릭터도 나오고 그 연홍이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의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가진 생각들, 연홍이가 충격을 받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약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마음들을 이제 작성하실 당시에는 그 청소년이 아니셨으니까 그런 마음 어떻게 꺼내서 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게 그 청소년의 마음이라고 해서 어른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다. 그리고 어른의 마음도 청소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서운하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밉다라는 감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라서 특별히 나이를 염두하고 감정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 아이도 나와 똑같다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자, 꽉 채워서 질문 대답 받아봤는데 그래도 아쉬우시겠지만 우리 영화제는 또 시간에 맞게 돌아가야 하니까 영혼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색시 개봉관에서 우리 다 같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비하인드를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제 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아가씨랑 비밀은 없다가 10주년이잖아요. 그 해에 곡성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해가 너무 풍성한 해였어요. 근데 비밀은 없다가 개봉을 앞두고 이제 별 모니터 점수도 안 나와서 투자자들이 되게 기운이 없는 때였는데 깐느에 가면 그러면은 힘을 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깐느에서 이제 깐느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비밀은 없다가 뽑힐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받았어요. CJ한테도 전해 들었고 그래서 CJ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소문이 돈 거예요. 이미 비밀은 없다가 깐느에 간다고 소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류성희 미술감독님이 아가씨를 만들었던 류성희 미술감독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 어느 날 경미 감독님 축하해요. 깐느 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간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투자자한테 들었대. 그래서 며칠 뒤에 박찬욱 감독님께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축하한다. 너 깐느 간다며? 야, 난 아직 전화 연락이 없다. 그래서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 저만 먼저 이랬는데 발표가 났는데 난 없는 거야. 난 없고 아가씨랑 곡성이 깐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사에 전화해서 우리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네요. 저도 너무 슬프고 저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불행의 문이 열렸죠. 네, 그게 1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이 되게 풍성한 한 해였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감독님 재밌죠. 네,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얘기한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하고 갈까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 영화 너무 지금도 봐주시는 분들 있고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 있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너무 특별하게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요. 왜냐면 저희 아프면서 고마운 손가락이라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